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슬슬 진료 현장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법적으로는 9월 28일 이후로 지금 개설이 된 상태라서 진료는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공사 중이라서 공식적으로 뭐 공사판에서 막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고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계속 이제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가셔도 안 낫나 봐요. 근데 증상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하던 진료에서 잘 치료를 했던 그런 증상이어서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일단 그 환자 그냥 왔을 때 어디서 봐드려야 되니까 침대 하나만 좀 깨끗하게 해놔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고 오늘 내일 좀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이게 좀 우연의 일치로 또 지금 이 시기에 좀 저한테 이제 진료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급한 분이셔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작년 11월에 식도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으셨대요.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그러신데 이분의 이제 따님이신가 보호자분이 저한테 이제 제 장폐색 관련된 영상을 보셨나 봐요. 보시고 이제 진료 상담을 하시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 좀 급하니까 이분도 좀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막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지만 좀 급하게라도 받으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제 진료실 이야기죠. 네, 비슷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고 또 앞으로 비슷한 분들이 계실 때 설명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다시 진료를 시작하니까 제가 약간 진료실 이야기처럼 이렇게 가끔 환자 진료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남길 생각이에요. 이거 뭐 누가 보던 말든 상관 안 하고 남기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좀 그런 영상입니다.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장폐색이 지금 2달 전부터 재발을 했거든요. 5번째 재발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지, 식도암 수술을 한지 거의 1년 되셨는데 이제서야 이제 장폐색이 나타나는 거죠. 제 장폐색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장폐색은 이렇게 복부 수술을 하신 분들은 특히 많이 생기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수술 후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괜찮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특히나 난소암 환자분들에서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환자들은 사실 다 난소암 환자분들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다른 상황이죠. 이분은 식도암이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하여튼 좀 급한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2주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는데 벌써 5번째 재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 말에 따르면 소장폐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통, 오심구토가 굉장히 심하고 체중이 2달 사이에 거의 10kg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급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장폐색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재발하면은 이게 굉장히 자주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진료했던 그런 다른 환자분들도 막 엄청 자주 재발해서 이제 진짜 병원에서도 못 먹은 지도 엄청 오래됐고 장폐색 때문에 큰일이 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 힘들게 암 치료를 했는데 정말 고생해서 암 치료를 하고 이제 좋아지고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폐색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수술 후유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치료 후유증으로 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암보다 더 위험해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뭐 사망률도 오르기도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진 마시고, 어쨌든 장폐색 자체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고 장폐색이 자꾸 재발을 하면은 장폐색에 대한 수술을 해요. 원래는 보존적 치료로 그냥 좀 응급실 가시면은 그냥 속을 비우고 수액 맞으면서 기다리거든요. 다시 좋아질 때까지. 그 정도로 치료하는데 이게 좀 심하면 장폐색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정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생기더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 치료를 잘 해주는 게 좋은데, 딱히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사실 해드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보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환자분들께 정보로 드린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벌써 5번째니까 제가 보기엔 좀 급하고,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막 무조건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막 이러기에도 좀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물론 뭐 저만 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폐색 진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의료기관은 많지만 그 와중에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료실 이야기니까 그냥 진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고요. 이분이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은,
식도암이다 보니까 식도암은 수술을 할 때 식도를 크게 절제를 하니까 식도가 이제 보통 흉부 전체에 내려와 있는데 그 전체를 잘라내고 위장을 위로 당겨서 이제 위장이 거의 흉부 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을 잘라내고 식도는 짧아진 상태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병원에서 란스톤이라 그러는 위산 억제제를,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PPI라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PPI라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 위산 억제제를 투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년째 드시고 계신데 이게 제가 걸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하고는 사실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사실 제가 여태까지 치료할 때 항상 좀 좋지 않았거든요.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억제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먼저 개괄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위산 억제제 두는 거는 약간 나름 근거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논문이 우리나라 논문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연구 통계는 거의 좀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건데, 식도암 환자분들이 식도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역류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서울대 연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뭐 내시경을 통해서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환자분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불편 증상이 있으면 거의 다 이제 역류 증상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제가 진료한 바로는 경험에 따르면 이거는 약간의 좀 생각할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식도암 환자분들은 이 식도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게 굉장히 길게 가슴 쪽으로 흉부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한 부위로 이런 그런 유착이나 당기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근막 치료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느끼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꽉 당기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스테오파시라고 해서 근막을 좀 느끼는 방법이 있거든요. 느껴서 치료하는 방법 보면은 식도암 환자분들 특징이 정말 이 흉부 쪽으로, 수술한 쪽으로 꽉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드리는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이런 흉부 불편감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학적으로도 여러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증상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게 과연 역류 때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할 게 있는 게,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역류를 치료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식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근막이 당기는 그런 증상을 치료를 해드리면 상당히 불편감이 많이 개선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마 그런 문진을 통해서만 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아마 좀 맞지 않을 거다. 아마 역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아무튼 좀 이런 연구를 가지고 이제 토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식도암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이제 좀 PPI를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우리나라 연구인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런 PPI를 주는 게 많이 이런 흉부 불편감, 역류로 인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쓸만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PPI 같은 걸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병원들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라거나 어떤 이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건 약간의 병원과 의사들의 재량 그리고 경험에 따른 처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플럭스, 그러니까 이런 역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PPI 처방을 하면 대략 환자의 한 80~90%가 효과를 본다고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역류가 있다면 위산이 나오고 있어서 생긴 역류라면은 아마 효과를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보통 처방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연구마다 좀 다른데, 이제 좀 일본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 봐요. 좀 자세히 연구한 걸 보면은 뭐 65세 이하여야 하고, 헬리코박터균 음성이어야 하고, 또 이제 그런 위축성 위험이 없는 경우에 좀 효과적이다라고 또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지금 병원들에서 좀 식도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는 좀 루틴하게 PPI를 드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이제 PPI가 사실 원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조차도 전체 한 3분의 1 정도만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역류성 식도 환자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효과를 못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역류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그거 있다고 다 낫고 그런 약이 원래가 아니고 좀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료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콜로지라고 하는 종양학회지에 있는 의사들의 토론 내용인데, 보시면 이 닥터 로메로라는 분은 이런 식도 절제 수술을 할 때, 식도암 환자분들이 식도 절제 수술을 할 때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주신경이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소화기 신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소화기 신경인데, 이걸 같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 소화기 신경의 신호로 인해서 위산이 분비되는 건데, 신경 자체를, 그러니까 PPI보다 더 강력한 거를 지금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어차피 많이 줄어든다, 거기다 추가적인 PPI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걸 간과하고 의사들이 무조건 위산만 생각하고, 위산이 그냥 정상인들처럼 위산 분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이런 미주신경을 절제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료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떤 확증된, 어떤 결론이 아주 확증된 그런 가이드라인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과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복약 지도를 잘 받으셔야겠지만, 아무튼 환자분들도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막 내가 식도암 수술이고 식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할 수 있으니까 난 무조건 PPI는 무조건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증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먹었을 때 내가 효과가 있고 안 먹으면 불편하거나 이러면 좀 더 드셔야 되고 그런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아마 모든 환자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모든 환자가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래서 PPI를 지금 근데 1년째 드시고 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게 지금 현재 장폐색이란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PPI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폐색을 제가 진료를 한다면 일단 저는 지금 PPI가 걸리거든요. PPI를 계속 드시고 있는 게 이게 치료를 방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끊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거를 제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고민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항상. 네,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좀 더 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PPI라는 게 위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소화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순히 그냥 음식물을 통해서 접하는 균들을 먼저 소독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스트릭 엠팅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위를 비우는 것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비우는 것에 있어서 PPI를 먹으면은 일관되게 이 솔리드밀, 그러니까 고형화된 식단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PPI가 이거를 늦춘다, 막는다, 그러니까 위장관 움직임을 안 좋게 한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장폐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레온 모틸리티가 문제인 거예요. 소장폐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레움도 이제 소장의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일레움의 모틸리티가 떨어졌다는 건 어쨌든 소장 기능의 움직임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 PPI가 그런 역할을 해요. PPI 자체가 이 모틸리티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모틸리티,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장폐색이 온 건데, PPI란 장폐색이 오는 장 움직임을 떨어지게 하는 약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다른 치료를 뭘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항상 엘리미네이션이 먼저거든요, 치료에서는. 근데 이 좀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고민인 겁니다, 현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 설명드린 영상에도 잠깐 드렸었는데, PPI가 쓰이보라 그래서 소장내 미생물 과증식, 그러니까 이런 좀 소장내 미생물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건 여기 논문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많이들 간과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 장내 미생물이 또 추가적으로 장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고요. 영양소 흡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면역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관여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한방 처방을 할 때 PPI를 쓰면 보통 이제 제가 원하는 기대 효과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하고 이런 천연물 약물은 장내 세균총하고 반응을 해서 효과를 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장내 세균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PPI를 장기 복용을 하면은, 그러면 원하는 효과가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삼도 인삼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2차 분해를 거쳐야 돼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산물이 인삼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PPI를 먹고 있는데 어떤 한방적인 처치라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된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위산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요즘 특히나 요즘 현대 치료에서는, 원래 예전에 이제 이게 퍼스트 라인이 아니까
초기에 바로 주는 약물은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뭐 루틴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요. 진통제 드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진통제로 인한 또 위장관 불편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천공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PPI를 주고, 아스피린 같은데 이제 혈압약에 있는 그런 똑같은 부작용, 진통제에 있는 똑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PPI를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루틴하게 먹게 하고, 그러니까 뭐 위식도 역류질환, 뭐 속쓰림, 뭐 할 것이 PPI가 그냥 무조건 그냥 루틴하게 엄청 많이 처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저는 문제인데, 이런 환자분들은 치료하기가 지금 PPI를 하여튼 쓰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장폐색 환자 중에 PPI 쓰는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은 없는데, 이분도 지금 PPI를 쓰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 본병원에 갔을 때 본병원에서 이거를 과연 끊으라고, 폐색 때문에, 내 장폐색 때문에 고민이 된다 막 하면서 끊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걸 조절을 해줄까요? 그렇다고 막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얘기하면은 또 가뜩이나 한방에 대한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또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 따라서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 과연 굉장히 또 화를 내고 노발대발 하실 수도 있죠. 제가 또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PPI를 쓰시는 전국에 수많은 의사분들이 계신데, 예, 아무튼 참 어려워요.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환자가 낫냐 아니냐, 지금 진짜 5번이나 재발하신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의료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저는 PPI가 지금 좀 걸린다. 그렇다면 또 이제 대안이 없는 거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PPI에 대안이 없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한방에서 가뜩이나 역류성 식도 질환 많이 치료하거든요. 저도 많이 치료했고, 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뭐 꼭 한방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대안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생활관리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건데, 아무튼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PPI를 무조건 PPI 아니면 안 되냐 이것도 아닌데, 병원이라는 시스템은 어쨌든 그런 합성 약물만 써야 되는 게 의사의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좀 상황이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한방까지 다 치료할 수 있고, 이제 보험 적용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오히려 이런 한방약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이런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본 소화기학회지 2021년 가이드라인, 역류성 식도질환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한방 치료까지도 이제 포함돼서, 한약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육군자탕이라는 걸 굉장히 자주 써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일본식 처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근거랑 이제 또 이제 실험적인 근거까지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이런 학술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이런 논문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식도암 수술에 대한 이런 한방 처방을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쓴 거에 대한 이런 연구 논문을 찾았는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구글에서 번역이 되어 서 번역한 걸로 한번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관 역류 증상의 육군자탕 유효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논문으로도 쓰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4례 중에 3례에서 현저하고 높은 유용성을 나타냈다. 이렇게 역류하는 데에서. 그래서 PPI를 안 쓰고 육군자탕을 썼는데 이렇게 현저하고 높은 유용성을 나타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역류성 식도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육군자탕으로 처방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적도 있어요. 저도 역시. 이게 또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서는요 이거 보험 한약이에요. 그래서 보험되는 한약제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몇천 원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수가 길어지면 조금 더 비용이 나오지만, 큰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처방 받으실 수 있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먹기도 좋아요. 보험 한약이 요즘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한약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나오고, 뭐 또 다른 이제 수술 후 인두의 이런 불편감에서 바나우박탕을 써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의사 선생님들이 주도가 돼서 연구 논문도 쓰고 이야기를 하고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이런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장폐색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장폐색이 굉장히 문제인데, PPI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장폐색을 더 이렇게 야기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이렇게 일본 문화 같은 상황이었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PPI를 안 쓰고 한번 이런 걸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PI 대신에 이런 걸 써보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똑같은 논문인데요, 볼까요? 제가 대건중탕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듯이 그 장폐색에 대한 설명을 드린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건중탕을 사용해서 이런 식도암 수술 환자분들의 연동 운동의 조기 회복에도
증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좀 PPI를 쓰는 거를 이제 좀 대체를 하고 육군자탕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대건중탕까지 같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방을 좀 잘 이용을 하신다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쓸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른 생각은 아예 배제를 하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걸 근데 대학에다 대고 지금과 같은 지금 면허 체계, 이원화된 면허 체계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먹히겠나요? 오히려 또 진짜 정말 노발대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공론화되고 퍼지면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최초로 했다면 막 공격받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환자분한테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싸우던 밥그릇이 어쩌든 뭐 위험하던 뭐 공격을 받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죽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방법들도.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이게 뭐 증례,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방이나 천연물 이런 거는 시스테믹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 이런 일반적인 근거의학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 분석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사례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희의료원에서 나온 이런 경희대에서 나온 대학원에서 나온 사례인데, 이렇게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이렇게 한방치료로 좀 이렇게 좋아진 호전 사례도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화가 많이 안 됐을 뿐이지 로컬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도 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 저자가 제가 아는 그 후배가 맞다면은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자랑스러운 후배가 쓴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한니신문에 나온 어떤 일본에서 왔던 그런 어떤 학술 대회에서 일본인 유미 사쿠라라는 사람이 서양의학 치료로 위식도 역류가 개선되지 않아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한방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하다가 우연히 같이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잘 하시는 거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나 침술치료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도 수술을 하실 때 미주신경을 같이 잘라낸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위산 분비가 많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는데, 침술이 이런 미주신경 기능 회복과 이런 물론 절단을 했으니까 좀 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신경 절단을 하고 나서의 어떤 신경 가소성의 회복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통로를 회복한다거나 이런데, 그리고 미주신경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단순히 위산 분비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위장관 움직임 전체를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장폐색이라는 것 자체에, 연동운동 자체에 관여를 하는데 이런 걸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침술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PPI를 안 쓰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한방치료로 같이 활용해서 한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는 않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허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게 기형적인 태생적으로 이거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나빠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이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라는 게 이제 의사협회 단체 중에 하나인데, 산하 단체인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한방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걸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막 이런 거 다 뻔뻔한 언론 홍보다,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반대 성명을 내고 막 그러시죠, 오히려. 그리고 이게 실제 그래서 의협의 한방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매년 막 10억 원씩 편성이 될 정도로 큰 돈을 쓰면서 이제 한방을 공격한다거나 뭐 그 예전에 의사협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게 한방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막 도덕적인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애초에 일본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침술도 쓸 수 있고 한방약도 쓸 수 있고 이랬으면은 뭐 이게 의사들이 쓰고 있는 상태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막 뻔뻔한 언론 홍보다 막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본인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아예 이제 다른 이권단체가 생기니까, 자기들하고 충돌되는 이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가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서로 이제 학부 시절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같은 동료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같은 동료 집단 의료인이었는데 거기서 좀 파생된 다른 분과학회였으면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 기형적인 문화를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물론 이게 이 역사를 따라가면은
일제시대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이나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또 일본 나름대로 우리나라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를 없애려고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복합되면서 이렇게 좀 참 시대적 아픔, 기형적인 이게 사생아 같이 나온 게 이런 의료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좀 환자분 진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할 거리가 많습니다.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좀 PPI를 조절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조절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일본에서 쓰는 그런 처방들이나 이런 연구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처럼 연구된 그런 처방을 진료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런 연구된 처방을 쓸 수 있는 곳은 이제 대학병원들에서, 대학 한방병원들이 좀 이런 식으로 진료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운 대학 한방병원들 중에서 관련된 과나 특화 클리닉을 이제 개설하고 있는 곳들을 가시면은 좀 이런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조상 이제 진료를 한 번에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고, 또 진료만 하시지 않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은 연구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침술 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오히려 로컬보다 좀 소홀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오히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 논문을 쓴 친구도 제 후배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서 수련받고 있는 젊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주실 분들이 또 추가로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침치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봐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네, 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의료라는 게 진짜 어떤 무슨 뭐 환자 치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정말 그 증상이 중환일수록 치료 시간이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걸렸다고 해서 치료비를 더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환자분한테 좋은 일도 아니고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무조건 하여튼 치료만 잘한다고 의료가 쉬운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라는 게 참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나마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나마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의료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참 이게 진짜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사실 중요한 건데 정말 간절한 일이고, 예, 보호자분 진짜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벌써 이렇게 장폐색이 자꾸 재발하시고 그 부모님이 그러시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저도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학병원에서 PPI를 조절해 줄 것 같진 않고, 물론 PPI를 조절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여태까지 경험상, 저의 경우는 여태까지 경험상 저는 PPI를 계속 드시는 분한테서 어떤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좋은 어떤 소화기관 진료에서 좋은 아웃풋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 동네 병원 가서 조절을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조절을 동네 병원도 잘 안 해주는데 대학병원이 이거를 해주실진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참 어렵죠. 또 한의사가 그랬다 그러면 또 화내실걸요. 또 노발대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 여러분 어렵습니다. 참 의료가 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방법은 이런 거 저런 거, 위산 억제제, PPI 조절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방법으로 뭐 마법의 약 같은 걸로 확 조절해 주면 좋은데, 참 제가 느끼기엔 그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어떤 위장 기능을 막는 약을 먹으면서, 소화기관 움직임을 방해하는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치료하는 치료를 한다. 그 과연 근본적인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게 식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PPI를 무조건 먹어야 되냐에 대해서 역시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술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은. 그 괄약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위산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괄약근이 있는데, 그 아래쪽 괄약근, 위쪽 괄약근, 그런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식으로 수술했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이제 좀 그게 심하게 손상이 됐다면은 PPI를 먹든 해서 계속 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렇다면 참, 그럼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번 하여튼 장폐색 케이스는 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케이스고 좀 고민할 거리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좀 비슷한 류의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상황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그 선택을 하시고 가급적 하여튼 꼭 뭐 그러나 저러나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수술하고 치료받았는데 장폐색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기능적 장폐색, 기계적으로 막힌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막힌 거는 진짜 치료할 수 있어요. 그건 포기할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한번 영상 부족하지만 올려봤고요. 네. 혹시나 이제 비슷한 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시나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예. 그 관련하여서 제가 장폐색 영상 또 추가로 올린 거 있으니까 초기 영상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그런 좀 도움 받으실 내용들도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